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태어나서 본 유일한 가족이 엄마였다 보니 다른 애들도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보니 애들이 자꾸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주말에 아빠랑 동물원 갔다 왔다? 나도 아빠랑 놀았는데. 애들이 자꾸 엄마가 아니라 아빠랑 놀았다기에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야? 어? 애들이 다 아빠랑 놀았대. 나도 아빠랑 놀래. 그게 우리 미진이도 아빠가 있어.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것뿐이야. 조금 더 자라서야 저는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의 남편이며 엄마와 아빠 사이에 제가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 알고 나자 더 의아했죠. 엄마는 왜 남편이랑 안 살아? 그게 엄마가 남편이랑 안 사니까 나도 아빠랑 못 살잖아. 얼른 아빠한테 오라고 해. 그게 누구나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야. 아빠가 있어도 같이 못 사는 애들도 있어. 어릴 땐 엄마의 말이 의아했는데 조금씩 더 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도 알게 되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했어? 아니? 뭐? 이혼도 아니라고? 근데 왜 아빠랑 안 살아? 그럼 아빠가 외국에서 일해? 그건 아니고. 엄마, 다 지어낸 거지? 뭐? 아니, 아빠가 진짜 있긴 한 거야? 하물며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도 아빠와 한 달에 한 번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아예 아빠의 얼굴조차 모르고 사는 애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아빠가 용돈을 줬다는 친구, 아빠의 생일이나 외식을 한다는 친구. 부모가 둘인 게 당연한 친구들 사이에서 전 늘 의문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살림만 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엄마가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부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늘 일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시면서 저녁이면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꼭 싸우셨고, 제가 조금 자란 뒤에는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때도 늘 식당에서 남은 찬거리를 싸우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먹는 반찬은 남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 식당에서 남은 반찬이었습니다. 어릴 땐 철이 없어서 왜 맨날 같은 반찬만 먹느냐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 날이면 엄마는 천근만근으로 보이는 무거운 몸으로도 달걀을 사와 부쳐주곤 했죠. 나중엔 그마저도 질려서 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홀로 일을 하며 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에 부쳤을까 싶어요. 엄마는 자면서도 늘 일을 하는 잠꼬대를 하거나 앓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내가 하도 아빠를 찾으니까 엄마가 그냥 둘러댔다고 확신한 뒤기도 했고, 엄마가 아프기도 했고요. 제가 고3 때 엄마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살갗만 남았다 싶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며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 준 뒤 퇴원을 권유했어요. 앙상하게 마른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동화처럼 예쁜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살면 되지. 엄마도 마음이야 그러고 싶지. 근데 딸, 엄마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엄마가 없으면 난 혼자지.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네가 왜 혼자야? 너한테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갑자기 저조차 잊고 있었던 아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한테 아빠가 진짜 있었어?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지. 아빠가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날 보러 안 왔으니까. 엄마는 거짓말한 적 없는데. 넌 아빠가 있어. 다만 정말 사정 때문에 같이 못 산 것뿐이야. 집에 도착해 엄마를 안방에 눕히는데 엄마가 서랍장을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아래서 두 번째 칸 오른쪽 구석에 보면 함이 하나 있을 거야. 저는 엄마가 갑자기 왜 서랍장에 있던 함을 찾는 건지 의아했지만 하라는 대로 함을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살갗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그 함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가장 밑에 고이 모셔두었던 것 같은 반지함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준 반지야. 엄마는 애틋한 표정으로 반지를 보더니 그걸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빠가 준 거라고?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줬던 반지.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엄마는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대답이 없었고 그저 그 반지를 잘 갖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 엄마의 소원은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문상을 온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전 엄마가 더 불쌍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 낳고 키우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비로소 늘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씩씩하게 잘 살다가 엄마 있는 대로 갈게. 그때까지는 엄마도 자유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알겠지? 다시 만나면 다시 내 엄마 해주는 거다. 그러나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엄마를 보내고 한 달쯤 지냈을 때서야 저는 엄마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뒤 혼자 살 만한 원룸을 마련했어요. 그건 엄마의 유언이기도 했는데 저는 엄마의 유언을 반만 따랐습니다. 엄마의 유언은 제가 엄마의 재산을 처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엄마 떠나고 나면 보험금 5천만 원이랑 엄마 명의의 집이 너한테 갈 거야. 그럼 집 처분해서 너 혼자 살 만한 집으로 옮기고 보험금이랑 집 처분하고 남은 돈 가지고 꼭 대학에 가서 공부해. 당장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길도 열리고 네 시야도 넓어질 거야. 그러나 전 여윳돈으로 적금을 들었고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싶었거든요. 고졸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전 이왕이면 숙식 제공에 제 돈을 더 쓰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는 엄마 소원대로 대학도 가고 집도 사자고 마음먹었죠. 결국 공장에 취직하게 됐고 숙식 제공이 된다기에 얻었던 원룸도 처분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공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한 일이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을까봐 저 자신을 몰아세운 거였죠. 그러나 의외로 공장 생활은 저와 잘 맞았습니다. 선배 언니들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같이 먹고 자면서 지내다 보니 결국 자매처럼 편해졌어요. 누구 하나 아프면 서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오히려 엄마와 둘이 지낼 때보다 덜 외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와 썸도 타기 시작했죠. 저기 이번 주말에 뭐해? 언니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클럽. 뭐?
클럽에 간다고? 언니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려고. 야, 너 클럽이 뭐 하는 데인 줄은 알고 가는 거야? 음악 나오고 춤추고 노는 곳이잖아. 그렇지. 됐지? 그러면서 그의 앞을 지나쳐 가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그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만 맴돌 뿐 고백을 안 하길래 약을 좀 올려봤죠. 사실 그 주 주말엔 언니들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가장 큰 언니가 작은 차를 한 대 뽑았는데 그 차로 드라이브도 가고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했었어요. 주말 저녁 언니들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기숙사 앞에 그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언니들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잘해보라고 자리를 피해주었고 저는 새초롬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클럽 갔다 왔어?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이쁘게 하고 갔다 왔다고? 내가 이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아, 왜 상관이 없어? 내가 널 좋아하니까 상관이 있지. 날 좋아했다고? 아, 그래. 정말 몰랐다고?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려주었죠. 클럽은 무슨. 여기 언니들 보기에만 사납지. 그런 데서 돈 안 써.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렇게 이쁘게 하고? 큰 언니가 차 샀다고 해서 차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 갔다가 밥 먹고 왔지. 아이,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제부턴 나한테 허락받고 돌아다녀. 내가 왜? 이제 내가 네 애인이잖아. 전 그런 남자친구의 투정이 귀엽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사귀다가 그에게서 청혼을 받았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혈혈단신 홀로 살다가 비로소 내 가정을 꾸리게 돼서 좋았거든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었죠.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 갈 날을 잡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말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자친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 인사시키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물론 저도 사실상 구하니까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고 저도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외에는 걸리는 게 없다 싶었죠. 그것도 좀 걸리긴 하는데 더 걸리는 건 우리 집안 좀 잘 살았거든. 솔직히 집안이 잘 사는데 그가 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의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가보면 알 거라면서 결국 인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저는 시댁이 있다는 낡은 빌라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좀 잘 산다는 집치고는 너무 허름한 곳에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니? 예?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의 낡은 벽지, 낡은 장판 위에 도톰한 궁중방석 같은 걸 하나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 위에 마치 중전마마라도 되는 것처럼 앉아서는 저더러 앉으라는 말도 없이 타박부터 하셨습니다. 예, 우리 집이 이래봬도 왕년의 부자였어. 지금은 이 꼴로 살지만 우리 집이 이 빌라 단지보다 컸다 이거야. 그런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됐니? 천에 고아라며?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줄도 모르는 애를 내 아들 처로 들이라고?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 시선을 외면한 채 자기 엄마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제가 고아인 건 맞는데 20살 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셨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아니라 엄마랑 둘이 잘 살았어요. 2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장으로 취직한 거고요. 순간 시어머니도 살짝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들을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말이 맞아. 아무튼 고아 맞잖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숨쉬는 것조차 흠을 잡고 싶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저를 고아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길 가다가 길고양이라도 보면 먹이를 줘야 하는 애였어. 너 우리 아들이 그런 심성을 가진 애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불쌍한 척 고아라고 어디 갈 데 없다고 붙잡았지? 결국 저는 차 한 잔 얻어 마시지 못하고 들고 간 선물만 드린 뒤 첫인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열이 뻗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도대체 날 뭐라고 소개한 거야? 내가 불쌍해서 너한테 접근했어? 자기야, 우리 엄마는 그냥 내 편에서 생각하느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엄마가 있었으면 자기 엄마도 똑같이 생각하셨을걸? 그래, 엄마 없는 나는 서러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해. 홧김에 결혼을 무산시키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3년을 만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언니들에게 위로주를 얻어 마시며 밤새 울었고 그래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기숙사로 찾아오고 일할 때도 치근덕거리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죠. 엄마도 애 생기고 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 난 됐거든? 엄마가 잘못하는 만큼 내가 잘할게. 결혼은 결국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혼집 얻을 돈은 있고? 신혼집? 에이, 지금 우리 돈으로 신혼집 얻어봐야 단칸방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살다가 돈 더 모아서 나가는 건 어때? 뭐?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너도 모아둔 돈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돈과 엄마가 남긴 보험금까지 합치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 신혼집 얻을 정도는 있어.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머니 저렇게 날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공장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섭섭하게 해서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며? 괜히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지. 안 봐도 뻔해. 남자친구가 하도 매달려서 하긴 할 건데 합가는 못해요. 따로 살게요. 예,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예?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불쌍하지 않냐고 저를 다그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그런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돈이 있으면 합쳐서 더 좋은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니들만 새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제 돈과 자기 집을 판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같이 살자는 얘기였고 처음엔 남자친구를 통해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여러 번 설득하셨고 자신이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전 합가를 허락했고 돈을 합쳐 아파트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합가를 해서 살던 어느 날 제가 당직이라 공장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웬 고급 승용차가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누구시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서요. 저는 용건을 말했을 뿐인데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니, 저기 아저씨, 차 빼라고 한 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아저씨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아저씨는 울먹이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야. 그러나 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았던 아빠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빠라던 그 아저씨는 도망가던 제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태어난지 몰랐어. 집안 반대로 엄마랑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그제야 딸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전 황급히 건물 뒤에 몸을 숨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랑 엄마랑 살던 집에도 없고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말 후에도 계속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숨지겨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나타난 아빠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또 올게.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올게. 응? 그 후 몇 번 더 아빠가 찾아왔지만 저는 만남을 거부했어요. 그래놓고는 아빠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죠. 아빠는 매번 공장 쪽을 애틋한 얼굴로 한참을 돌아보다가 차에 오르곤 했습니다. 며칠 뒤가 제 생일이라 그런지 엄마 생각도 나고 고이 모셔둔 엄마가 준 반지를 보고 있자니 이제 그만 아빠를 만나 사정을 들어봐야 하나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날 만약 오늘도 아빠가 나를 찾아온다면 차 한잔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제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오늘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환호했고 저는 끈으로 눈을 가린 채 남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반차까지 알아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가서 끈을 풀었을 때 저는 호텔 안 고급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결혼하고 첫 생일이잖아. 근사한 생일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합가도 해주고 돈도 합쳐서 아파트도 살 수 있었잖아. 고마워서. 그래도 알긴 아네. 저는 남편과 함께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그가 남편 노릇을 한다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럽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냅다 와서는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네가 아주 미쳤구나. 심이만 쏙 빼놓고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니 좋니? 좋아? 시어머니의 주먹에 저는 옷까지 찢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옆에서 그만하시라는 말만 했을 뿐 힘으로 시어머니를 제압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왔고 저는 피해자로 시어머니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경찰이 오더니 저랑 시어머니를 검찰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말했어요. 아니,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검찰청까지? 가보시면 압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기라도 한 것처럼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떨고 있던 그때 담당 검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진 씨, 진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공장으로 저를 찾아왔던 아빠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아빠를 향해 90도로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네 아버지라고? 네가 아버지가 어딨어? 저는 코피에 입술까지 터진 채 아빠를 봤고 아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아빠... 그날 처음으로 아빠를 불러봤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소리는 우리 엄마는이었습니다. 남편은 코와 입술이 터진 저보다 자기 엄마의 안부가 더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셔? 왜 손을... 저는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집에 가 있어. 저는 짧게 말한 뒤 아빠와 다시 걸었고 아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야? 네. 아빠는 더는 묻지 않으셨고 저는 아빠의 차에 탔습니다. 아빠는 저를 데리고 아빠의 집으로 갔어요. 아빠의 집은 저택이었는데 대문이 열렸지만 선뜻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어색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부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미혼이야. 들어가자. 알고 보니 아빠는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여태 미혼이었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일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를 본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할아버지는 표정은 무뚝뚝하셨지만 잘 왔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먹은 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빠랑 얘기 나누고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차차 또 얘기하자. 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건 아빠에게 들었으니까 잔뜩 긴장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애틋하게 보시더라고요. 식사 후 저는 집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씻었고 새 옷도 입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이 온 건지 제 얼굴도 치료해 주더라고요. 내일 편하실 때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네? 저 괜찮은데? 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꼭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환대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가벼운 자택 진료를 마친 뒤 저는 집사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2층 손님방으로 갔어요. 으리으리한 손님방을 놀란 눈으로 둘러보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치료는 잘 받았어? 네. 근데 저 정밀검사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엄연히 폭행을 당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네 병원 기록을 증거로 남겨서 제대로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일만큼은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 아빠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몇 달 전에 동창회에 가서야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동기들이 네 엄마가 혼자 딸을 길렀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 내 딸일 것 같더라고. 그럼 엄마랑은 동창이셨던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몸이 약해서 지방에 있는 별장에서 지냈거든. 거기서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네 엄마를 만났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요. 네 엄마 성격이 안 했을 거야. 나한테도 너 가진 걸 비밀로 했던 사람이니까. 전 아빠가 하도 저를 안 찾아오길래 엄마가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그때 네 엄마가 날 찾아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언제 찾아갔는데요?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어. 하지만 반대가 극심했지.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반대에 부딪혀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 갇혀 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네 여자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더니 그 돈을 받았다고.
겨우 그런 애랑 결혼하려고 한 거냐고. 난 너무 화가 났었어. 우리 사랑이 겨우 그거였나 싶고 네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엄마를 한 번만 만나고 오게 해달라고 했어. 그렇게 찾아갔더니 네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돈은 받을 만해서 받았으니까 너는 네 주제에 맞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야. 결국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거냐고 따져 묻는 나한테 엄마가 그러더라.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왜 이 돈이라도 받아야 했는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가 뱃속에 있었던 거지. 어차피 결혼 허락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널 키우기 위해 그 돈이라도 받아야 했던 거야. 우는 아빠를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난 그 후로 너희 엄마를 미워하기만 했어. 그 증오의 힘으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 집에서 결혼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했지. 근데 이상하게도 너희 엄마가 미워도 딴 여자랑 결혼하긴 싫더라고. 아빠는 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걸로 해줄걸. 뭘요? 청혼 반지. 집에서 반대당하느라 용돈까지 다 끊겨서 겨우 있는 돈 털어서 반지를 샀는데 네 엄마는 그걸 받고도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고. 저는 그제야 엄마가 준 결혼 반지가 생각났어요. 저 그 반지 갖고 있어요. 뭐? 정말? 네. 근데 그게 지금 사는 집에 있어서 시어머니도 같이 사시거든요. 시댁 얘기가 나오자 아빠가 돌연 한숨을 내시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아이도 있니? 아니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합가는 왜 한 거야? 시댁이 전에는 부잣집이었다가 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엔 그 빌라로 합가를 하자고 하길래 제가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엄마랑 같이 살던 집 처분한 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해서 따로 살자고 했더니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네. 명의는? 저랑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했어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다정하게 말할 때는 한없이 자상한 분 같았는데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 좀 아빠가 만나봐도 될까? 남편을요? 사실 전 아빠가 갑자기 제 일상에 개입하는 게 좀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한 터라 갈 데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아빠의 집에 있으면서 정밀검사도 받았고 시댁과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여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당신 설마 진짜 우리 엄마 고소했어? 와이프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도 그저 엄마. 저는 저녁에 밖에서 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일단 남편까지 없는 사이 시댁으로 가서 엄마가 남겨준 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지를 찾아서 나오자 기사 아저씨가 당연하다는 듯 저를 아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좀 어색해서 쭈뼛거리며 들어갔더니 제가 오기만 기다리셨던 건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처음 들어가 보는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 방, 너 없는 사이에 청소 싹 해서 새 가구로 다 들였어. 어때? 마음에 드니? 예쁘긴 한데 방은 왜?
네 방이야. 할머니, 저 유부녀예요. 사는 집도 있고요. 언제든 네가 와서 지내도 되는 네 방이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아직 자신을 경계하는 저를 보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네 엄마랑 네 아빠 눈 딱 감고 결혼시킬걸. 그때는 그냥 결혼시켜서 네 엄마도 더 공부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남의 시선에만 급급해서. 저는 아직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일단 할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약을 먹은 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맞춰 남편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남편은 먼저 도착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당신 하룻밤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제 손잡고 나간 그 아저씨랑 무슨 사이라도 돼? 조사실에 있었던 시어머니야 아빠의 정체를 바로 들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아직 아빠의 정체를 모를 때였어요. 하도 어이없는 오해를 하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주먹질 당한 와이프를 하루 만에 보고도 처음 하는 소리가 그게 다야? 아니, 어이가 없잖아. 당신 같은 짠순이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아빠가 해주신 거야. 아빠도 곧 오실 거고. 아빠라니? 당신이 아빠가 어딨어? 이 사람이 진짜 하루 만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당신이 무슨 아빠가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아의 집도 없이 주말에도 공장 기숙사에서 지냈잖아.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결혼하자고 했니? 그래, 솔직히 당신 처지면 군말 없이 결혼할 줄 알았어. 우리 집이 몰락한 부잣집이라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쁘기도 하고 싹싹하길래 고아여도 저 정도면 데리고 살만하다 싶었다. 왜? 그런 주제에 기껏 걷어준 우리 엄마를 고소해? 당신 어머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한테 주먹 쓰셨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잘해줘야지. 내가 당신만 데리고 고급 호텔 가서 섭섭해서 그러신 거잖아. 그렇게 섭섭했으면 자기 아들한테 화풀이 하시든가. 그때였습니다. 불쑥 아빠가 제 옆자리로 와 앉으시더라고요. 아빠를 본 남편은 어제 검찰청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지 아빠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뭐야? 왜 우리 와이프 옆에 앉는데? 당신은 내 말은 듣고는 있는 거야? 내가 아빠 오신다고 했잖아. 뭐? 이분이 진짜 당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아빠가 있는 게 불만인가? 진짜 확인은 한 거예요. 검사는 해보고 딸이라고 해야죠. 아내도 알아. 얘 엄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아빠는 저를 애틋하게 보셨지만 남편은 또다시 산통을 깨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낳은 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남편을 한심하게 보면서 가방에서 엄마의 반지함을 꺼냈어요. 아니, 이건... 기억 나세요? 아빠는 보자마자 그 반지함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는 반지를 꺼내더니 그 반지를 꼭 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찮은 반지를 간직해줬구나. 그런 아빠를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해로 인해 평생을 찾지도 않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절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확인은 해보세요. 제 와이프가 속이는 거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딱 보니까 엄청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봤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는 반지를 다시 반지함에 고이 넣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네가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어디까지나 네가 선택할 문제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시댁과 네 남편은 너에게 좋은 선택 같지가 않아. 너도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을 거라고 믿는다. 아빠는 저를 따뜻한 눈으로 한참을 보셨고 곧이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네.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좀 든 건지 아빠에게 냅다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나보다 어리더군. 예? 그게 근데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전에는 집이 좀 살았더군. 뭐 엄청난 부자까진 아니어도 꽤 사는 편이었는데 그 재산은 다 어디 갔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노름을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집도 나 몰래 담보대출 받고 난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무리 찾아도 당신 도장이 없어서 못하셨어.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은 어머니한테 대출해 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가 불쌍하잖아. 하루아침에 아버지도 잃고 돈도 잃고. 안 그래도 지금 불법으로 노름하신 것도 걸려서 추가 입건됐어. 예? 자네는 자네 와이프 얼굴에 난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는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희 엄마가 추가 입건까지 됐다면서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먼저 차에 가 있을 테니까 얘기 잘하고 와. 그 순간 아빠가 절 보면서 눈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마무리를 잘하라는 듯 제 손에 패를 쥐어주신 것 같았죠. 아빠가 나간 뒤 남편은 눈치를 살피더니 대뜸 저에게 그랬습니다. 진짜야? 진짜 당신 아버지냐고. 얼핏 봐도 대단한 분 같은데? 그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풀어줄 건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없는 남편은 마치 유아기로 퇴행한 사람처럼 어리숙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나랑 이혼하면 돼. 뭐?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 진짜야? 그러면 우리 엄마 풀어줄 거야? 사실 마음의 결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의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커녕 그렇게만 해주면 되냐고 되묻더라고요. 이 남자에게 저는 뭐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도장 찍어. 저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붙잡으려는 건가 싶어서 돌아봤어요. 집은? 뭐? 집 말이야. 우리 공동명의였잖아. 이혼하고도 계속 그렇게 둘 순 없으니까 그냥 내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보니까 당신은 꽤 돈도 있는 아버님도 만난 것 같고 나랑 엄마는 그 집마저 없으면 어떡해. 너 혹시 마마보이니?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나는 그냥 엄마가 없으면 못 사는 것뿐이야. 그게 마마보이야. 만약에 그때 내가 끝내 합가 안 한다고 했으면 너 나랑 결혼도 안 했겠네? 당연하지. 내가 불쌍한 우리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할 만큼 널 사랑한 줄 알아?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기본. 저를 다치게 한 자기 엄마의 편만 드는 남편의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을 때 아빠는 차 문 앞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보이자 냉큼 달려와
제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시더라고요. 아직 몸도 안 좋을 텐데 아빠가 너무 서둘렀지? 미안해.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아빠를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하려고요. 당장은 힘들 거야.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너는 네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또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여전히 믿고 어색한데 그런데도 기댈 때가 아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지냈어요. 이혼 서류를 내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온갖 대학교 팸플릿을 보여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다며? 아빠 닮았으면 당연히 잘할 거야.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자.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런데 이혼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똑똑했어요. 그래. 그랬겠지. 얼결에 아빠의 본가에서 계속 지내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이혼 스트레스 때문인지 마음이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에게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나게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어느 날 아빠가 교회에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아빠 별장이야. 엄마가 동화처럼 예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 너한테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면 뭐해요? 엄마는 하나도 못 봤잖아요.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빠가 언제까지고 사과할게.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기만 해. 할머니도 연락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잠만 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푹 자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샀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진상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낸 돈을 가져가야겠냐? 가져가야겠냐? 이젠 헤어졌다고 아주 막 나가네? 우리 엄마 선처해 준다며. 벌금형 먹인 게 선처야? 적어도 같이 산 정이 있으면 벌금만큼이라도 더 보태주던가. 뭘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같이 산 정이 있겠어? 같이 사는 내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라곤 그 아이 쥐뿔도 없는 애라고 무시밖에 더 했어? 결국 나한테 주먹질까지 하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아빠가 아는 분한테 예의주시하라고 해놨다니까 또다시 노름에 손댔다가는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제가 전 남편에게 아빠를 우리 아빠라고 했다는 걸. 저는 별장으로 돌아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그래. 우리 딸 잘 쉬고 있어? 오늘은 안 오세요? 아빠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왜? 아빠가 지금 갈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빠가 내일 너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서 갈게. 망고 케이크랑 삼겹살도 먹고 싶어요. 그럼 마당에서 구워 먹으면 되겠다. 좋아요. 이제 화가 좀 풀렸어? 아빠 손잡고 검찰청에서 따라 나설 때부터 이미 풀렸어요. 아니, 아빠가 공장에 매일같이 찾아올 때부터 다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너는 어릴 때
아빠한테 어리광도 못 부리고 자랐잖아. 아빠는 네가 뭘 하든 다 좋아. 망고 케이크랑 삼겹살은 제가 쏠게요. 오늘은 전 남편이랑 집 처분하고 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인생에 너무 개입을 했나 싶었는데 잘 선택해줘서 고마워. 공부도 할게요.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조만간 본가로 들어간다고.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면 아빠가 서울에 네 집도 따로 마련해줄게. 아직은 좀 적적해서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볼게요. 정말? 사실은 할머니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할아버지도. 다시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신다고 나한테 몇 번을 다짐하셨나 몰라. 공부할게요. 사실은 엄마 유언이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그래? 그럼 아빠가 이제라도 엄마 소원 하나라도 이루어줄 수 있게 기회를 줄래? 그럼 아빠 소원은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내 소원? 내 소원은 그냥 너야. 그러니까요. 제가 아빠 딸 한다고요. 설마 너 내 호적에 등록해주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우리 부녀는 화해했고 비로소 한 가족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져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엄마를 반대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용서했어요. 엄마도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모두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요. 아빠를 만나고 나서야 전 제가 누군가의 소원일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저의 대학 입학 전 마지막 겨울을 기념하며 가족여행도 떠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대학에 다니게 돼서 늦가기 대학생이 될 예정이거든요.